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가장 최근에 육군 박찬주 대장과 부인의 갑질 논란부터 종근당 회장, 미스터 피자 회장의 경우까지 갑질 논란은 사회 전 분야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권력,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이 있는 강자가 군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 뿌리는 뭘까요? 어떤 이들은 인간 본성을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유교문화, 어떤 이들은 군사정권의 폐해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들 영향이 있겠죠. 저는 거기 한 가지를 보태고 싶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는 1등, 일본 다음 2등 국민이었습니다. 2등은 3등을 필요로 하죠. 그래야 1등에 굴종하는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3등을 멸시하며 보상받죠. 청일전쟁에 패한 중국은 그렇게 3등이 됐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1등 대접 1000년 이상 받아왔던 중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3등이 됐습니다. 스스로 2등은 원래 1등이 누군지 가리지를 않습니다. 힘만 확인되면 바로 갈아타야죠. 일제가 떠나간 조선 총독부 건물을 미 군정이 차지하고 신탁 통치가 시작되자 1등 국민 자리는 중국이 한순간에 대체됐듯 미국이 차지합니다. 그 후로 미국보다 미국을 더 챙기는 스스로 2등 국민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도처에 넘칩니다. 그럼 앞으로도 영원히 미국이냐? 아니죠. 만약 미국이 중국에게 슈퍼파워 자리를 넘겨준다. 그럼 스스로 2등은 또 갈아타겠죠. 이 노예 근성이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 그 노예 근성은 갑질로 변태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디자인의 김은지입니다. 갑질에 관한 저의 철학적 고찰 어떻습니까? 네, 변태한다란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뉴스가 많이 쏟아진 하루였는데 우선 다음 주가 바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라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재용 부회장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있죠? 네, 어제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말한 바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정유라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다만 2015년 2차 독대에서 승마지원 미비안이 담당자를 교체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자신이 삼성 관계자들에게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 같았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는데 일단 대통령 단독 면담이었고 실제로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것도 처음이어서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아마 의도는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여성에게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한다. 이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정반대로 읽히는 거죠. 예. 내 위에 여자는 없다. 갑자기 여기서 왜 여자 남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왜 레이저라고 했냐 뭐 자기 했던 말들에 대한 해명들을 다 준비해서 나온 건데 어쨌든 이제 그건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것이고 아마도 본인은 본인이 여성의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 같고요. 정유라 씨를 몰랐다는 게 핵심이죠. 예. 정유라 씨를 알았어야 주고받는 대가성 입증의 중요한 고리가 완성이 되는데 난 누군지 몰랐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내내 했죠. 박상진 이번 주 내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김종 전 차관을 사실은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비난했단 말이죠. 그 내용의 핵심도 이 정유라 씨를 몰랐다는 거였어요. 네, 정당한 지원이라는 거죠. 승마협회에 대한. 그러니까 정유라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정유라 존재를 몰랐다.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게 김종 전 차관을 주로 공격했는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공격할 걸 대신 공격한 거죠. 왜냐하면 김종 전 차관이 전해준 말의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고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박상진 제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에 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가 올림픽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라는 요청을 했다. 이런 말을 자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김종 전 차관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서. 예, 전해준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 말을 했겠죠. 그러면 둘이 독대를 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는데 정유라가 올림픽 갈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그런다.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예.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김종 전 차관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박상진 전 사장이 대통령이 정유라가 올림픽에서 탈 수 있는 말을 사주라. 그럼 다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김종 전 차관이 들은 거는 정유라 얘기도 나왔고 정유라한테 말을 사주라고 했고 말을 사줘서 올림픽 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후에 말 세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상진 사장이요. 이 말은 독대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면.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듣고 그 중간에서 소위 이제 관리 역할을 하던 김종 전 차관한테 전하는 거죠. 말 사주라고 했어. 정유라 올림픽 보내라고 했어. 나는 그렇게 들었다고 김종 전 차관이 진술을 했어요. 결정적인 진술이죠. 내용상으로 보자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당시 안종범 수석 그 종범실록에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메모 중에 올림픽 대비해서 말을 구입하라 이런 말이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메모를 한 날 안종범 수석과 당시 이제 미전실 어제도 얘기 나왔던 삼성의 브레인이죠. 중추 삼성그룹을 총괄하는 미전실 사장이었던 장충기 전 사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메모를 적은 날. 통화 내역이 있고.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김종전. 근데 만약에 이 김종전 차관의 진술이 재판부에 받들어지면 이제 뇌물죄 성립에 중요한 고리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인 거죠. 김종전 차관은 나는 그 말을 들었어 라고 하는 것이고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라고 상충되는 진술과 증언이 이제 법정에서 있었던 겁니다. 누구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럴 때는 보통 그 거짓말로 득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김종 전 차관이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들은 적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얻는 이득이 있습니까? 자기 형량하고 상관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들은 말을 했을 뿐인데. 자기 형량이 줄어들지도 않아요. 자기 이해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만약에 이득이 상상해서 있다면 삼성 부회장이 뇌물죄로 구속되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아. 그런 게 아니라면 법적인 이해관계가 없단 말이죠. 네, 심지어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증인으로 나온 거거든요. 위증했을 경우엔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말을 뭐 들었으니까 들었다고 한다. 자기는 이제 진술한 것이고. 근데 이제 박상진 전 사장이 그런 말을 한 게 만약 사실이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유로 올림픽 가게 지원해달라고 했고 말 사주라고 했고 그래서 400억 지원했다. 이게 입증이 되면 있게 될 피해는 엄청나잖아요. 예. 뇌물죄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반대로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얻는 이득이 크죠. 네, 또 피고인이기 때문에요. 네.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거짓말로 얻을 이득이 큰가 이걸 따져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다음 주에는 삼성 결론이 날 테니 또. 네, 구형이 있습니다. 결심이 있고요. 네. 선고는 8월 말 정도에 날 예정입니다. 운명은 다음 주 시작되는 거죠. 예. 자, 삼성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어요. 네, 국정원 네. 관련.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 소식인데요. 국정원이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했고 한 해 예산만 30억 원을 썼다라는 겁니다.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30개 팀을 운영했는데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를 사이버 외곽팀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사이버 외곽팀 대부분은 별도 직업을 가진 예비역 군인,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 등 보수 친여 성향 지지자로 개인 시간에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의혹은 많이 있었죠. 뭐 숫자는 안 나왔어도 댓글 부대가 운영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의혹은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팀이 이제 드러난 이후로는
네. 이제 댓글 부대라고 소위 이제 적극적인 표현이 나온 게 한 7, 8년 전이에요. 7년 전쯤이죠. 예. 제가 댓글 부대에 있다고 얘기했다가 음모론자를 엄청 욕 먹었어요, 그때. 7년이 지나서라도 밝혀지니 반가운데, 근데 이거는 지금 2009년에서 2012년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우선 나온 게 이 정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전 정권이 아니라 전 정권 때 이야기예요. 두 가지 정도가 뭐랄까요, 짚어볼 볼이라고 생각하는데 3,500명 나왔지 않습니까? 30개 팀 예산 30억. 국정원의 예산에 비하면 예산 30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수활동비가 워낙 크게 책정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드러나 있지도 않고요. 저는 이 30개 팀 예산 30억은 전부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말단의 댓글 부대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름 인지도 있는 소위 논객이라고 하는 보수, 그렇게 칭해지는 자칭 타칭 인사들도 이 댓글 부대의 어떤 일원으로 관리가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종교단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시발단 소위 사건으로 구속되던 윤목사이고, 그게 한 가지,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이 규모도 그렇고. 국정원이 지금 정권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예산을 30억만 썼다.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나온 건 이만큼이죠. 문서가 나온 게 이만큼이에요. 예, 우선 국정원이 인정한 중간 보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더욱 중요한 것은 대선 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직전에 터졌죠. 네,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댓글 부대 완전히 해체하고 심리전단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래서 댓글 부대가 없어졌느냐? 댓글 부대는 활동했다고 저는 압니다. 예, 뭐랄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포탈의 댓글도 그랬었고, 각종 커뮤니티도 그랬었던 걸로 저는, 사실은 그런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은 금방 눈치챌 만큼 눈에 띄는 활동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는 과거처럼 국정원 내부 심리 전단, 내부 직원이 직접 댓글 부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했을 것이다. 똑같은 방식으로 바보도 아니고 했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했을까? 이게 가능할까? 일종의 아웃소싱을 한 거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유명 강사 댓글 사건이 있었잖아요. 온라인 네, 지금 강사. 고소고발전이 진행되고 네. 있습니다. 댓글 돈 받고 다는 그렇죠. 조직들, 프로페셔널한. 그 방식을 차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의심해 왔는데, 네. 의심이고 추정입니다. 방식은 바뀌었을 것이고, 바뀐 방식으로 여전히 유지되지 않았을까. 그 중에 일부 알파팀이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죠. 예. 네, 그렇죠. 보수단체 간부가 팀을 꾸렸다라는 내용이었죠. 아웃소싱의 가능성을 저는 생각합니다. TF가 활동하니까 또 추가 뉴스가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댓글 부대가 당시에는 3차장 체제 하에 있었거든요. 여러 번 나왔던 얘기지만 3차장은 대북 관련 활동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네. 근데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한 거죠. 네. 실제로 원세훈 전 원장 발언 중에 있습니다. 삭제된 녹취록에서 우리 국민을 위한 심리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러시아랑 전쟁하라고 예를 들어서 CIA를 만들었더니 자국민을 상대로 댓글을 단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겁니다. 아주. 지금까지 국정원에선 무조건 부인해 왔었는데요. 처음으로 국정원이 인정했다라는 사실이 지금은 사실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일부가 일각이 드러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으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고 당시에 정권 관계자들도 그렇고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그러니까 윤석열 팀이 맞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인연이 댓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윤석열, 최동욱, 예, 상징적인 두 분이 이 일로 운명이 바뀌었었죠. 예, 다시 한번 운명이 바뀔까요? 어쨌든 윤석열 지금 정확하게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지검장이라고 해야 되죠. 예. 네, 윤석열 지검장은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댓글과는 내 인생 뭐 이런 느낌. 자, 그런 큰 사건이 터졌고요. 앞으로 후속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안철수 전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의 생존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안 전 대표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제보 조작 사건으로 사과 회견한 지 22일 만이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당 내에서 의원 12명이 반대 성명 냈습니다.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 하고 22일 만에 깊은 반성과 성찰이 끝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당에서는 뭐 혁신위원회다, 뭐 그리고 대선 평가위인가요? 뭐 이런. 네, 그런 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선이 끝난 다음에 외부 인사들이 이제 제3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네, 김태일 교수 등이 네. 하셨죠. 그리고 대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뭐 이런 활동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당에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선은 굉장히 큰 정치 행사이고 그걸 기점으로 당이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인데 이제 지금 이렇게 다시 당시 대선 후보가 등장하면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됐는데 그때 그것은 잘못됐다고 대놓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게 그 위원회도 활동이 중단된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 모든 게 좀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20일 만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어제 본인은 이렇게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당을 살리겠다. 극중 노선을 강조하면서요. 또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양당 기득권 정치가 빠르게 부활할 거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극중. 이건 뭐 처음 나온 말이란 말이죠. 맞는 말인데. 말을 만들어낼 만큼 스스로도 명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극중주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래 이제 중도를 더 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중도라는 것도 이게 이미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중도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중도 우파 그러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에서 좌파 소리는 민주당보다 훨씬 좌파적이에요. 유럽의 중도 우파가. 네, 어느 맥락에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위치라는 건요. 정치 노선은 언제나 상대적인데 극중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시기도 그렇고 안중근 두만강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제인가요? 모든 게 다 부자연스러워요.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이게 사람이 보통 결정적으로 움직일 때 힘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욕망이거나 공포거나.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간 건 욕망이죠. 되고 싶다 이런 거죠. 욕망. 근데 당 대표는 너무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포가 무엇일까 안철수에. 왜 뭐가 뭐 낮은 지지율 때문에 당이 소멸할지도 모른다. 네, 어제 그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네, 그건 뭐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짐작들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그리고 뭐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지 못하면 당내 기반이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 뭐 호남 의원들이 당을 장악하면 자신의 입지가 축소될 것이다. 뭐 다 생각할 수 있는 공포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대선 끝나고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대선을 나온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다. 왜냐하면 큰 선거에 패한 정치인은 한동안 대중의 눈에서 사라졌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재등장하는 거 이 공식은 전 세계 똑같아요. 전 세계가.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다들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정치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잠정 결론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우리가 잘 모르는 안철수 전 대표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웬만하면 이해는 가거든요. 동의는 안 돼도 이건 잘 이해가 안 가는 행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하나만 더 전달드리면요. 네. 영화 공범자들이 개봉을 앞두고 MBC와 김장경 사장, 김재철 전 사장 등한테 법원에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당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도처에 넘칩니다. 그럼 앞으로도 영원히 미국이냐? 아니죠. 만약 미국이 중국에게 슈퍼파워 자리를 넘겨준다. 그럼 스스로 이등은 또 갈아타겠죠. 이 노예 근성이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만났을 때 바로 그때 그 노예 근성은 갑질로 변태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갑질에 관한 저의 철학적 고찰 어떻습니까? 네, 변태한다란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뉴스가 많이 쏟아진 하루였는데 우선 다음 주가 바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라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재용 부회장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있죠? 네, 어제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말한 바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정유라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다만 2015년 2차 독대에서 승마지원 미비하니 담당자를 교체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바 있다라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자신이 삼성 관계자들에게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 같았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님께 야단을 맞은 것 빼고는 야단 맞은 기억이 없는데 일단 대통령 단독 면담이었고 실제로 여자분한테 싫은 소리 들은 것도 처음이어서 제가 당황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아마 의도는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여성에게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한다. 이런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정반대로 읽히는 거죠. 예. 내 위에 여자는 없다. 갑자기 여기서 왜 여자 남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왜 레이저라고 했냐, 뭐. 자기 했던 말들에 대한 해명들을 다 준비해서 나온 건데, 어쨌든 이제, 그건 지나가는 얘기로 한 것이고, 아마도 본인은 본인이 여성의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 같고요. 정유라 씨를 몰랐다는 게 핵심이죠. 예. 정유라 씨를 알았어야 주고받는 대가성 입증의 중요한 고리가 완성이 되는데 난 누군지 몰랐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내내 했죠. 박상진 이번 주 내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김종 전 차관을 사실은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비난했단 말이죠. 그 내용의 핵심도 이 정유라 씨를 몰랐다는 거였어요. 네, 정당한 지원이라는 거죠. 승마협회에 대한. 그러니까 정유라 때문에 한 것이 아니다. 정유라 존재를 몰랐다.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게 김종 전 차관을 주로 공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가장 최근에 육군 박찬주 대장과 부인의 갑질 논란부터 종구단 회장, 미스터 피자 회장의 경우까지 갑질 논란은 사회 전 분야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권력,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이 있는 강자가 군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 뿌리는 뭘까요? 어떤 이들은 인간 본성을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유교문화, 어떤 이들은 군사정권의 폐해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들 영향이 있겠죠. 저는 거기 한 가지를 보태고 싶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는 1등, 일본 다음 2등 국민이었습니다. 2등은 3등을 필요로 하죠. 그래야 1등에 굴종하는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3등을 멸시하며 보상받죠. 청일전쟁에 패한 중국은 그렇게 3등이 됐고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1등 대접 1000년 이상 받아왔던 중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3등이 됐습니다. 스스로 2등은 원래 1등이 누군지 가리지를 않습니다. 힘만 확인되면 바로 갈아타야죠. 일제가 떠나간 조선 총독부 건물을 미 군정이 차지하고 신탁 통치가 시작되자 1등 국민 자리는 중국이 한순간에 대체됐듯 미국이 차지합니다. 그 후로 미국보다 미국을 더 챙기는 스스로 2등 국민이 지금까지도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면.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듣고 그 중간에서 소위 이제 관리 역할을 하던 김정전 차관한테 전하는 거죠.
말 사주라고 했어. 정유라 올림픽 보내라고 했어. 나는 그렇게 들었다고 김정전 차관이 진술을 했어요. 결정적인 진술이죠. 내용상으로 보자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당시 안종범 수석 그 종범실록에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메모 중에 올림픽 대비해서 말을 구입하라 이런 말이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메모를 한 날 안종범 수석과 당시 이제 미전실 어제도 얘기 나왔던 삼성의 브레인이죠. 중추 삼성그룹을 총괄하는 미전실 사장이었던 장충기 전 사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메모를 적은 날 통화 내용이 있고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김종전. 근데 만약에 이 김종전 차관의 진술이 재판부에 받들어지면 이제 뇌물죄 성립에 중요한 고리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인 거죠. 김종전 차관은 나는 그 말을 들었어 라고 하는 것이고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라고 상충되는 진술과 증언이 이제 법정에서 있었던 겁니다. 누구가 거짓말 하느냐 이럴 때는 보통 그 거짓말로 득보는 사람이 했는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공격할 걸 대신 공격한 거죠. 왜냐하면 김종 전 차관이 전해준 말의 내용은 이재용 부회장이 뭐라고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박상진 제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에 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유라가 올림픽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 이런 말을 자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김종 전 차관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서. 예, 전해준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그 말을 했겠죠. 그러면 둘이 독대를 했으니까 이재용 부회장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는데 정유라가 올림픽 갈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그런다.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예. 김종전 차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김종전 차관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박상진 전 사장이 대통령이 정유라가 올림픽에서 탈 수 있는 말을 사주라. 그럼 다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김종전 차관이 들은 거는 정유라 얘기도 나왔고 정유라한테 말을 사주라고 했고 말을 사줘서 올림픽 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후에 말 세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상진 사장이요. 이 말은 독대를 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올